8장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 어떻게 된 거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다던 토비도 완전히 체면을 구겼군. 내가 말하자 홈즈는 이렇게 대답하며 토비를 통에서 내려 목재 야적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 녀석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지. 런던에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크레오소트가 운반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냄새가 섞였다 해도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네. 최근 크레오소트는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목재를 건조할 때 많이 쓰니까 말일세. 도비 잘못은 아니지.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되돌아갈 필요는 없으니 다행일세. 이 토비가 나이트 광장 모퉁이에서 헤맨 건 냄새가 남아있는 길이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이었어. 거기에서 길을 잘못 들었으니 이번엔 다른 쪽 길로 가면 되네. 그 일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다. 방향을 잘못 잡은 곳까지 토비를 데리고 가자 토비는 크게 원을 그리고 냄새를 맡더니 곧 다른 방향을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혹시 아까 그 크레오소트 통을 싣고 온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겠지? 내가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하지만 보다시피 도비는 보도를 따라서 쭉 나가고 있어. 하지만 통은 차도로 옮겨졌을 테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제대로 따라가는 걸세. 토비는 벨몬트 광장과 프린스가를 지나 강변으로 향했다. 브로드가가 끝나고 강가가 시작되는 곳에 나무로 만든 조그만 선착장이 있었다. 토비는 우리 앞에 서서 선착장 끝까지 가더니 거기에 멈춰 서서 검은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슬프다는 듯이 코를 킁킁댔다. 운이 없군. 녀석들이 여기서 배를 탔나 봐. 홈즈가 말했다. 물가로 난 선착장에는 조그만 나룻배와 돛담배 대여섯 척이 묶여 있었다. 우리는 토비를 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한 척씩 냄새를 맡게 했고 토비는 열심히 냄새를 맡았지만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허술한 선착장 바로 옆에 작은 벽돌집이 있었는데 2층 창가에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모드케이 스미스라는 큰 글씨 아래로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배를 빌려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문 위에 달린 또 다른 간판에 소형 증기선도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선착장 한쪽 구석에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셜록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군. 내 생각보다 더 빈틈없는 녀석들이야. 아무래도 뒤를 놓친 것 같아. 도주로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짜놓고 여기에 미리 이 배를 준비해둔 모양이야. 그가 집 문 쪽으로 막 다가가려던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6살 정도 된 곱슬머리 사내아이가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서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스름한 여자가 커다란 스펀지를 손에 든 채 나타나 소리쳤다. 이리 와서 씻지 못해? 잭! 이 말썽꾸러기 녀석 같으니라고. 얼른 이리 안 와? 아버지가 오셔서 그 더러운 꼴을 보면 그냥 계시지 않을 거다. 이봐 꼬마야, 볼이 발그스름한 게 아주 귀엽구나. 뭐 갖고 싶은 건 없니 잭?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홈즈가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1실링. 더 갖고 싶은 건 없니? 장난꾸러기 꼬마가 한동안 생각하다 대답했다. 2실링. 자, 여기 있다. 꼭 줘야지. 씩씩한 아이네요, 스미스 부인.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씩씩해도 너무 씩씩해서 탈이죠. 이제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남편이 이렇게 며칠씩 집을 비울 때는요. 집을 비웠다고요? 이거 참 큰일 났군. 스미스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건데. 홈즈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새벽에 나갔는데 여태 들어오질 않아서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배 이야기라면 제게 하셔도 돼요. 증기선을 빌리고 싶은데요. 아유, 이런 어쩌나? 그건 마침 우리 남편이 타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 배에 실린 석탄은 고작해야 올리치까지 갔다 올 수 있을 정도거든요. 나룻배로 간 거라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일 때문에 그레이브샌드까지는 자주 가기도 하고 일이 다 끝나지 않으면 거기서 묵고 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석탄이 다 떨어진 증기선으로 뭘 어쩌겠어요. 강 하류에 있는 선착장에서 석탄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안 사요. 겨우 두세 자루에 돈을 얼마나 더 받아먹는 거냐며 곧잘 화를 냈거든요. 게다가 전 의족을 한 그 남자가 정말 싫어요. 얼굴도 밉살 맞고 외국어가 섞인 괴상한 말투하며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심보로 늘 이곳을 어슬렁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족을 한 남자라고요? 홈즈가 조금 놀란 척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햇볕에 탄 원숭이 같은 사람인데 몇 번이고 여길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남편을 깨운 것도 그 사람이었죠. 근데 남편도 그 사람이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배 시동을 켜두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인, 별것도 아닌 일에 지레 걱정하시는 건 아닌가요? 지난밤에 왔던 사람이 꼭 의족을 한 남자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목소리죠.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한 3시쯤 되었을까? 탁 하고 걸걸한 그 목소리로 창을 두드리면서 이봐, 일어나게. 이제 슬슬 나가야 할 시간일세. 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짐,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을 깨워서 내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의족이 돌 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답니다. 그런데 의족을 한 사내는 혼자 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 목소리나 발소리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제가 한 발 늦었군요, 부인. 저도 증기선을 빌리려고 온 건데 이 대게 증기선이 꽤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참, 그 증기선 이름이 뭐였죠? 오로라호예요. 맞아. 이 폭이 넓고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낡은 증기선이죠? 아니요. 이 강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아주 세련된 배예요. 새로 친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검은 바탕에 빨간 선 두 줄이 그려져 있는 거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에게 소식이 올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강을 따라 내려갈 테니 도중에 오로라호를 보면 부인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드리죠. 굴뚝은 검정색이라고 하셨던가요? 아니요. 검은 바탕에 하얀 줄이 있어요. 맞아, 맞아. 선체가 검다고 했죠. 스미스 부인, 그럼 안녕히 계세요. 왓슨, 저쪽 나룻배에 사공이 있군. 저걸로 강을 건너세. 나룻배에 올라타자 홈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되네. 그런 인상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바로 조개처럼 입을 굳게 닫아버리거든. 그냥 별 관심 없이 묻는 것처럼 하면 원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래? 자네 생각은 뭔가? 증기선을 한쪽 빌려서 오로라호를 뒤쫓아야지? 이 친구 보게.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오로라호는 여기서부터 그리니치 사이에 정박해 있을 거야. 그리고 다리를 지나면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선착장이 무수히 많아 미로와 다름이 없지.
자네 혼자 나선다면 전부 돌아보는 것만 해도 며칠은 걸릴 거야. 그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야지. 아니, 그건 안 되네. 나는 마지막 순간에야 애설리 존스를 부를 생각이야.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일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도록 할 수는 없지.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네. 그럼 선착장 주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광고를 신문에 실으면 어떨까? 그건 더 좋지 않은 방법이야. 바로 뒤까지 추적해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녀석들은 외국으로 도망가 버릴 테니까.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런 점에서 존스의 활약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 이번 사건에 대한 그의 의견은 반드시 신문에 실릴 테고 도망자들은 경찰이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을 테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밀뱅크 교도소 근처에서 무트로 올라오면서 내가 물었다. 여기 이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1시간 정도 눈을 붙여야지.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할지 모르니까. 마부, 우체국 앞에서 잠깐 세워주게.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토비는 우리가 데려가세. 그레이트 피터가 우체국 앞에 마차를 세우고 홈즈는 전보를 쳤다. 자넨 내가 누구에게 전보를 쳤다고 생각하나? 마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홈즈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을 기억하고 있겠지? 제퍼슨 호프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고용했던 녀석들 말이네. 아, 그 녀석들? 이렇게 말한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친구들이 도움을 줄 것에. 실패한다 해도 다른 방법은 또 있겠지만 우선은 그 애들에게 시켜볼 생각이네. 전보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꼬마 대장 위긴스에게 보냈네. 그러니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위긴스와 그 부하들이 들이닥칠 걸세. 시계바늘은 아침 8시와 9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전날 밤에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서인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머리가 멍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홈즈처럼 전문가로서의 열정도 없었고 사건을 그저 추상적이고 지적인 문제로 볼 수만도 없었다. 바솔로뮤 솔토의 죽음에 관해서도 그에 대한 좋은 소문은 듣지 못했기 때문인지 범인들에게 그다지 강한 분노를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보물에 대해서만은 이야기가 달랐다. 적어도 보물의 일부는 당연히 모스턴 양의 몫이었다.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있는 한 나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 보물을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녀는 영원히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에 휘둘려 내 사랑을 보잘것없고 이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홈즈가 범인을 잡기 위해 일한다면 내게는 온 힘을 다해 보물을 찾아내야 할 10배는 더 강한 이유가 있었다. 베이커가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자 새로운 힘이 솟는 듯했다. 계단 밑에 있는 스탠다드에 쓰여 있기로는 어젯밤 12시경 어퍼노우드의 폰디체리 저택에 사는 바솔로뮤 숄토가 자신의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타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신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부친에게 상속받은 인도의 값비싼 보석류가 없어졌다고 한다. 처음 시신을 발견한 것은 고인의 동생인 세디어스 숄토 씨, 그리고 함께 저택을 방문했던 셜록 홈즈 씨와 왓슨 의학 박사다. 다행스럽게도 경찰 형사부의 고명한 애셜리 존스 씨가 때마침 노우드 경찰서에 들렀다가 사건 소식을 듣고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애설리 형사는 훈련과 경험에서 얻은 기량을 발휘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피해자의 동생인 세디어스 숄토를 비롯해 가정부 번스턴 부인, 인도인 집사 랄 라오, 문지기인 맥머도를 체포했다.
아주 명백하게도 범인들은 저택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존스 씨는 전문적인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범인은 문이나 창을 통해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타고 넘어와 천장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된 방으로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을 보면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힘에 넘친 경찰의 활동을 보면 열정과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인물이 현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이점인지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력을 더욱 분권화하여 경찰들이 자기 임무인 사건을 더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홈즈가 커피를 마시고 빙긋 웃어 보인 뒤 말했다. 하마터면 우리까지 체포될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그가 다시 한번 그때의 여세를 몰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을 걸세. 바로 그때 벨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하숙집 주인인 허드슨 부인이 주저하면서도 누군가를 야단치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큰일이야, 홈즈. 녀석들이 정말 우리를 잡으려고 들이닥쳤나 본데? 내가 엉거주춤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게 허둥댈 것 없네. 저건 사설 탐정단이야.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이라고. 홈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맨발로 계단을 쿵쾅대며 오르는 소리와 웅성웅성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더기를 걸친 꼬질꼬질한 불황아 12명 정도가 쏟아져 들어왔다. 왁자지껄 들어왔지만 그들 사이에도 규율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곧 우리 앞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기대 섞인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너저분한 꼬마 무리 사이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키 큰 소년이 우쭐하는 태도로 앞으로 한 발 나섰다. 그 모습이 몹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전보를 받자마자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쪽도 준비시켜 놓았고 표값은 3실링 6펜스입니다. 자, 여기 있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은화를 꺼내주며 말했다. 위긴스, 앞으로는 네가 모두에게 보고를 받고 그걸 나에게 보고할 때는 너 혼자 오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왁자지껄 몰려들지 말고. 하지만 이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괜찮겠지. 오호라호라는 증기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선주의 이름은 모드케이 스미스. 선체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 줄이 2개, 굴뚝은 검은 바탕에 흰 줄 하나가 들어가 있어. 템스강 하류 어딘가에 있을 거다. 누구라도 좋으니 한 명은 밀뱅크 교도소 건너편에 있는 모드케이 스미스 선착장에 있다가 배가 돌아오는 즉시 연락을 주도록. 나머지는 2패로 나눠서 양쪽 기슭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기 바란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위긴스가 말했다. 보수는 평소와 똑같다. 증기선을 찾아내는 녀석에게는 따로 1기니를 더 줄게. 오늘 품값은 선불로 주마. 그럼 출동? 홈즈가 모두에게 1실링을 쥐어주자 그들은 시끌벅적 떠들며 계단 밑으로 내려갔고 아이들은 곧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홈즈가 식탁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배가 가라앉지만 않았다면 틀림없이 찾아낼 걸세. 저 녀석들이라면 어디에나 들어가서 무엇이든 보고 무엇이든 들을 수 있으니까. 저녁 안으로 배를 발견했다고 연락이 올 걸세. 우린 그동안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오로라호나 모드케이 스미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냄새로 추적할 수 없을 걸세. 토비에게는 먹다 남은 음식을 줘봐야겠군. 홈즈, 자네 갈 건가? 아니,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네. 난 좀 특이한 체질이야. 일이 없을 때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지만 일이 있으면 단 한 번도 피곤함을 느낀 적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면서 아름다운 의뢰인이 가져온 이 기묘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네.
아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간단한 일은 거의 없을 걸세. 의족을 한 사내도 그리 흔치 않은 데다가 공범은 세상에서 아주 보기 드문 녀석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또 그 공범 얘기야? 그자에 대한 사실을 일부러 숨겨서 자네를 답답하게 하려는 건 아닐세. 자네도 분명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겠지? 자, 그럼 자네가 알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보게. 아주 자그마한 발자국, 구두를 신은 적이 없어서 사이가 뜬 발가락, 맨발, 이 막대기 끝에 돌을 묶은 도구, 가벼운 몸놀림, 작은 독침을 날릴 줄 아는 재주.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 원시인! 이보게 홈즈, 혹시 조너선 스몰의 동료였던 인도인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건 아닌 것 같네. 처음에 그 묘한 무기를 보았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만 발자국에 확연하게 드러난 특징을 보고 생각을 바꿨지. 인도에 사는 원주민 중에 몸집이 작은 종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발자국을 남길 종족은 없다네. 인도 원주민들은 발이 길고 발볼이 좁아. 샌들을 신는 회교도들은 발가락 사이에 늘 가죽끈을 끼고 다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크고 다른 발가락들과 떨어져 있지. 그리고 조그만 독침말인데 그걸 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일세. 이 대롱에 넣어서 입으로 부는 거지. 그렇다면 이 원시인은 어디서 왔을까? 홈즈가 말했다. 남아메리카가 아닐까? 나는 적당히 생각나는 곳을 말했다. 홈즈는 책장으로 손을 뻗더니 두꺼운 책 한 권을 뽑아들었다. 이건 최근 출판된 지명사전의 첫 권이야. 가장 믿을 만한 최신 정보지.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어디 볼까? 안다만 제도. 이 수마트라 북쪽으로 550km 떨어진 곳에 벵골만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게 다 뭐야? 덥고 습한 기후, 산호초, 상어, 브레어항, 교도소, 러틀랜드, 섬, 사시나무. 아, 여기 있군. 여기 있어. 안다만 제도 원주민들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인종일 것이다. 하지만 몇몇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의 부시맨, 아메리카의 디거 인디언, 푸에고선 사람들을 가장 작은 인종으로 보기도 한다. 평균 신장은 1.2m 이하로 성인 중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사람들이 많다. 사납고 성격이 까다로워 다루기 힘든 종족이지만 일단 신뢰를 얻으면 매우 헌신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바로 여기가 중요하네 왓슨.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네. 그들은 선천적으로 모습이 흉한 종족으로 머리는 기형적으로 크며 눈은 작고 흉악하게 생겼다.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손발은 놀라울 정도로 작다. 매우 사납고 다루기 힘들어 그들을 교화하려던 영국 정부의 노력은 매번 허사로 돌아갔다. 그들은 난파선을 습격해 끝에 돌을 매단 봉으로 생존자의 머리를 깨기도 하고 독침으로 쏴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해자들에게 언제나 이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이러한 학살이 끝나면 반드시 인육잔치가 벌어진다. 참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종족이 아닌가 왓슨. 만약 그 사람이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뒀다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됐을지 알 수가 없네. 아니 지금까지 저지른 일만 봐도 조너선 스몰은 틀림없이 이 녀석을 끌어들인 걸 크게 후회하고 있을 걸세. 그렇다면 스몰은 어떻게 그 종족 사람을 동료로 삼은 걸까?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하지만 스몰이 안다만 제도에서 온 것은 확실하니 그 원시인과 함께 있다고 해도 하나 이상할 게 없지. 곧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걸세 왓슨. 자네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거기 소파에 눕게나. 내가 재워줄 테니. 홈즈는 방 한쪽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꺼내더니 내가 소파에 눕자 꿈꾸는 듯 아름답고 환상적인 곡을 연주해 주었다. 홈즈가 직접 만든 곡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에게는 즉흥적으로 작곡하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의 가냘픈 손, 진지한 얼굴, 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나는 조용한 소리에 바다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기분에 빠져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기는 꿈나라였다. 꿈속에서 메리 모스턴 양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를 부드러운 눈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